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크리비엘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중추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중추는 이제 영어로 피봇인데 말하자면은 이렇게 시소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중앙에 이 균형을 잡아주는 이 균형 지지대 이것을 이제 중추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이 중추 이론이 의미하는 바는 의회에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입법을 할 때 이 중추가 되는 그런 중요한 의원들의 어, 입장에 따라서 입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크리비엘의 중추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이제 어떤 의원들이 이 중추에 해당하는가를 보면 첫 번째 중요한 중추 의원은 이제 거부 중추 의원이에요. 그래서 거부 중추 의원이 의미하는 바가 대통령 거부권을 기각하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 의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에게 넘기면 대통령은 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의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기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 대통령 거부권 기각 조건을 이제 3분의 2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의원 수가 이제 300명인데 만약에 이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면 3분의 2를 넘어서야 되니까 201명의 의원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진보적일 경우에 200명의 보수적인 의원들과 201번째로 이제 보수적인 의원이 거부중추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을 좌에서 우로 이렇게 의원들의 입장을 이제 배열할 수 있다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정의당이 있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민주당 그다음 이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우측에 분포되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진보적인 대통령이니까 어, 민주당이 진보 쪽에 위치하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측에 있는 보수적인 의원들 이제 다수가 예를 들어서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우측에 있는 우파 정당 또는 보수 정당의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의원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장 보수적인 의원의 표를 얻기가 가장 쉽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거부권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가장 우측에 있는 의원들이겠죠. 가장 우측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쭉 이렇게 해서 201명에 해당하는 보수 의원들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한다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은 기각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이 우측에 있는 우파 의원들하고 그리고 최소한 여기 201번째 해당되는 우측으로부터 201번째 해당되는 이제 보수적인 의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또 달리 얘기하면 진보 쪽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를 하면
99번째로 진보적인 의원의 표를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거부권을 이제 기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99번째로 진보적인 의원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이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의원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반대표를 던져야 되니까 거의 대통령 거부권을 기각하기 이제 매우 힘들겠죠.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이 201개 의석을 확보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시킬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뭐 보수 정당이 됐건 진보 정당이 됐건 한국에서 한 정당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그런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3분의 2면은 뭐 200석을 넘어야 되니까 거의 대통령 거부권을 기각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들이 이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율성이 있다는 얘기는 초당적인 표결에 임하기 때문에 거부 중추 의원의 입장 그리고 거부 중추 의원의 결정이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당 주율성이 강하니까 이 거부 중추 의원이 자연스럽게 당론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개별 의원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부 중추 의원이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의원은 자율적으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정당의 당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부 중추 의원보다도 거부 중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진보적일 경우에는 99번째로 진보적인 의원을 포함한 정당이 거부 중추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의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적인 대통령인데 따라서 99번째로 진보적인 의원을 포함한 정당은 민주당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180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 정의당이 6석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여기도 180석이 있으니까 좌에서부터 99번째에 해당되는 99번째로 진보적인 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의원을 포함한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중추는 무엇이냐? 의사진행 방해 중추예요. 의사진행 방해 중추는 소수당의 견제를 막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 의원이에요. 21대 국회의 경우에 정의당이 있고 이제 민주당이 거대 180석이 있겠죠. 여기가 정의당이 6석. 그리고 뭐 열린 민주당도 있죠. 열린 민주당이 3석 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6석이 있고 3석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있죠. 그렇다면 이제 소수당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제 국민의힘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당이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 법안을 제출했을 때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했을 때 이 행정부 법안 또는 여당 안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죠. 현행 제도에서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가 있죠. 소수당이. 근데 이 필리버스터를 어떤 정당이 종료시킬 수 있냐면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못하게 막을 수 있냐면 이걸 클로처라고 불러요. 클로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5분의 3 전체 의원 표결에 참가한 의원의 5분의 3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적의원이 만약에 300명이라고 한다면
300명 5분의 3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181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181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 소수당이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120석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정의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의석을 합치면 벌써 189석이 되죠. 그리고 설사 뭐 열린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를 정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정의당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민주당 독자적으로도 국민의 힘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가 있죠. 열린민주당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같은 입장을 취할 테니까 정의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이 합심하면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고 종료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는 미통당이 있었고 우측에 미통당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이 있었죠.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우측 보수적인 의원부터 이렇게 쭉 줄을 세우면 180 그러니까 120석에 해당되는 의원이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안을 냈을 때 미통당이 필리버스터를 내서 민주당 안에 의사진행 방해를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의 동의 없이는 민주당이 미통당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중요했죠. 이럴 경우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바로 의사진행 방해 중추예요. 왜냐하면 119번째로 보수적인 의원을 포함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앞에서부터 설명을 하면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기 위해서 신속 처리 안건은 이제 바로 밑에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의사진행 방해를 했을 때 이를 종료하기 위해서 제적 의원 300명의 5분의 3을 초과하는 181명의 의원이 필요하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바른미래당이 여기 180명의 진보적인 의원과 181번째로 진보적인 의원의 찬성이라고 했는데 좌로부터 쭉 배열했을 때 이 181번째로 진보적인 의원 또는 우측에서부터 따지면 119번째로 보수적인 의원을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지지 없이는 미통당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좌에서 의원들을 배열하면 181번째로 진보적인 의원이 민주당에 소속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대 총선 직전에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국민의힘의 견제, 거부권 행사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사진행 방해 중추 의원을 포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국민의힘의 거부권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속 처리한 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이제 본회의로 상정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5분의 3의 지지를 필요로 해요. 여기서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위원회, 상임위원회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있는 경우 법안을 신속 처리한 것으로 지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당이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수당도 다수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분의 3의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즉 달리 얘기하면 현행법에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국회에서 의결 조건이 과반수가 아니라 초과반수 또 초다수 의결제라고도 불러요. 초다수 의결제. 그러니까 과반수 또는 뭐 다수를 초과해야지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조건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이제 5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당도 과반수를 넘어선 정당도 5분의 3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지 못하거나 또 본회의로 넘겼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킬 수 없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진행 방해 중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정당의 의사진행 방해 중추가 되어서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고 또는 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 의원이 소수당에 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 소수당은 의사진행 방해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의사진행 방해 중추가 다수당에 속해 있다면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다수당이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의사진행 방해 중추가 소수당에 속해 있다면 그러면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수당은 효과적으로 다수당을 견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은 무제한 토론 제도, 즉 달리 얘기하면 의사진행 방해 제도죠. 그래서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20대 국회하고 21대 국회 상황은 매우 다르죠. 20대 국회 상황에서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 의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미통당의 바른미래당은 이제 미통당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미통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바른미래당이 종료시킬 이유가 없죠.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안에 의사진행 방해 중추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무리 의사진행 방해를 해도 바로 종료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관찰되었던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관찰할 수 없는 이유가 21대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관찰할 수 없는 이유가
국민의힘이 의사진행 방해를 해봤자 바로 종료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입법 결과에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먼저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볼게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이전을 볼게요. 이전. 그리고 여기 이제 몇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단점 정부와 분점 정부라고 나오죠. 단점 정부는 정부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 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 여당 다수 확보, 이걸 이제 단점 정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당이 다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중위 정당은 뭐냐면 중위 의원을 포함한 정당이에요. 그리고 중위 의원을 포함한 정당이 이제 중위 정당인데 중위 정당은 의제 설정 권한을 갖게 되죠. 실질적인 의제 설정 권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당이 이제 좌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이 정당이 중위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왼쪽에 한 정당이 있고 이제 우측에 이렇게 정당이 셋이 있으면 그러면 이 정당이 어, 발의한 법안은 다른 정당이 막을 수가 없어요. 과반수제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정당이 A라는 법안을 발의하고 중간에 있는 중위 정당을 M이라고 했을 때 M이라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A하고 M하고 서로 경쟁하게 되면 그러면 우측에 있는 B라는 정당은 당연히 A안보다 M안을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A안은 M안을 이길 수가 없고 또 반대로 B라는 정당이 B안을 발의해서 B하고 M하고 경쟁을 하면 당연히 A 정당은 B보다 M을 더 좋아하니까 M이 또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배웠지만 이 중위 정당은 콘도세 위너예요. 콘도세 위너. 그 1대1 대결에서 맞붙어 가지고 누구하고 경쟁해도 항상 승리하는 대안 또는 승리하는 정당이 이제 콘도세 위너인데 이 중위 정당이 콘도세 위너예요. 그러니까 M이 먼저 법안을 발의하면 M 법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M은 자신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단점 정부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당이 다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당이 중위 정당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좌우에 배치됐을 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 경우에 양당 체제에서 여당이 150석 이상을 확보했으면 여기가 딱 중간이 150석이라고 하면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151석을 최소한 151석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원이 이제 중위 의원이니까 딱 300명의 경우에 딱 중간에 있는 의원을 이제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당이 바로 중위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점 정부 상황에서는 여당이 중위 정당이고 그리고 또 거부 중추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거부 중추란 거는 이전에 설명했듯이 99번째로 진보적인 정당 여당이 만약에 대통령이 진보적일 경우에 99번째 진보적인 의원이 거부 중추인데 이 거부 중추를 포함하고 있는 정당이 이제 여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 정부 상황에서는 여당이 중위 정당이면서
거부중추 정당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당이 이제 160석을 얻었을 때, 그리고 야당이 이제 140석을 얻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야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의사진행 방해 중추 의원은 119번째로 보수적인 의원을 의미하니까 우파 정당이 140석을 확보했으니까 우파 정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점 정부에서는 어떤 입법 결과가 초래되는가? 만약에 먼저 현행법이 여기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단점 정부 상황에서는 중위 정당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중위 정당이 콘도스의 위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위 정당에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 이전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초다수결이 아니라 과반수제죠. 그러니까 한 정당이 이제 과반수만 확보하면 이 다수 정당,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단점 정부 상황에서는 여당이 유일한 거부권 행사자죠.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이 이제 여기 있을 때 야당은 거부권 행사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인 여당의 입장, 3회 있는 여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원, 그리고 현행법 SQ2를 통과하는 원을 그리면 이게 이제 승리집합이 되는 거죠. 거부권 행사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인 다수 여당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입장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국제선진화법 이전 단점 정부, 즉 여당이 다수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현행법이 여기 있을 때 현행법을 이처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행법이 여기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경우도 다수 여당이 이제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니까 이 큰 원 안에 있는 모든 법안으로 현행법을 바꿀 수 있는데 당연히 다수 여당은 자신의 이상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점인 3회에 있는 입장으로 현행법을 바꾸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분점 정부 상황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분점 정부 상황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우파 정당, 예를 들어서 이 160석을 얻고 좌파 정당, 하지만 여당, 좌파 정당이 이제 여당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당이 140석을 얻어서 소수 여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수 야당인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분점 정부라고 불러요. 이럴 때 이제 어떤 경우가 초래되는가, 어떤 입법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살펴보면, 일단은 다수 야당이 중의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야당이 중의 정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수 야당은 자신이 발의하는 법안을 소수 여당이 법안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 야당이 법안을 발의를 하겠죠. 그러면 다수 야당이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의제설정자가 되는 거죠. 먼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의제설정자라고 불렀죠.
의제 설정자가 돼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근데 분점 정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수 야당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당, 소수 여당도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현행법이 지금 여기 있을 경우에는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현행법을 통과하는 비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수 야당이 의제설정자니까 당연히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소수 여당이 법안을 발의해도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수 여당안을 거부할 수 있고, 또 정부,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해도 다수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서 행정부안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점 정부의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자가 정부하고 그 다음에 다수 야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개의 거부권 행사자의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입법적 교착이 발생되죠. 왜냐하면 승리집합이 없으니까. 승리집합이 없다는 얘기는 두 거부권 행사자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현행법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두 거부권 행사자는 그냥 현행법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이거를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현행법을 여당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할 테고, 또 야당이 자신의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두 정당 모두 현행법을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입법적인 교착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처럼 현행법이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차별 곡선이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현행법을 통과하는 비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제 두 원이 겹치는 영역이 있으니까 승리집합이 존재하죠. 그렇다면은 다수 야당이 의제설정자이기 때문에 먼저 법안을 발의할 때 어떤 법안을 발의하겠어요? 당연히 이 승리집합 안에 있는 법안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법안을 발의하겠죠. 그러니까 선진화법 전후, 즉 이전에도, 선진화법 이전에도 분점 정부에서는 다수 야당이 법안을 자신에게 가장 가까우면서 승리집합 안에 있는 법안을 발의하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처럼 현행법이 바깥에 멀리 있는 경우에 만약에 단점 정부라면,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단점 정부 상황에서는 여당이 현행법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에서는 그 단점 정부 상황에서는 여당이 다수 여당이고, 분점 정부 상황에서는 야당이 다수니까 다수 야당이죠. 근데 입법 결과가 다수 여당일 때는 여당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분점 정부 상황에서는 야당이 똑같이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점 정부 상황에서는 여당이 160석, 분점 정부 상황에서는 야당이 160석, 똑같이 160석을 가져갔는데, 분점 정부 상황에서는 야당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으로 현행법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점 정부 상황에서는 거부권 행사자가 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다수를 차지한 다수 야당뿐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다수 야당과 대통령의 입장이 중첩되는 이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까지만 현행법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단점 정부에서는 여당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했고 그러니까 대선에서도 승리를 했고 총선에서도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입법 결과가 여당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가장 좋아하는 입장까지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분점 정부에서는 대선은 패배했죠. 총선은 승리했죠. 그러니까 민심을 총선에서만 얻었고 대선에서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까지 끌어들이지 못하고 최소한 대통령이 허용하는 그러니까 여당이 허용하는 이 영역 내에서 가장 가까운 야당 입장 쪽으로만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통령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서로 견제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수 정부의 경우에는 분점 정부의 상황과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를 누가 구성하냐면 다수 의회의 다수당이 정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분점 정부의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여당의 입장이 바로 채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선을 따로 치르지 않고 총선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훨씬 권력 집중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연합정부를 형성할 때 정부를 형성할 때 여러 정당이 연합정부를 형성하면 연합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이 서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연합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의 비차별 곡선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이 채택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그러니까 야당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의원 내각제가 더 권력 집중적인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똑같은 양당제 상황이라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야당이 견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에서는 소수당이 견제할 수 없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소수당이 여당일 경우에 그러니까 대통령 정당이 소수당일 경우에는 다수 야당을 견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선진화법 이후를 살펴볼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기 이제 이후 그래서 단점 정부 상황에서는 먼저 살펴보면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수당도 5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의사진행 방해 중추가 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점 정부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점 정부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160석을 얻어서 다수당이 됐지만 소수당이 140석을 얻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방해 중추 의원이 이 안에 포함이 돼서 우파 정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다수를 얻었을 경우에도 야당이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얻게 돼서 예를 들어서 현행법이 여기에 있는 경우에
다수 여당의 비차별 곡선과 소수 야당의 비차별 곡선이 겹칠 때만 현행법을 바꿀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두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단점 정부에서도 입법적 교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단점 정부에서는 여당의 입장이 채택됐는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다수 여당의 상황에서도, 단점 정부의 상황에서도, 즉 여당이 다수를 확보해도 5분의 3 이상을 얻지 못하면, 5분의 3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입법적 교착이 일어난 거죠. 그게 20대 국회 후반에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통당이 민주당을 견제해서 식물국회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중요한 어떤 개혁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었던 게 미통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미통당하고 이제 바른미래당이 서로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통당이 반대하면 그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면 그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민주당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의 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후반부에는 바른미래당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과거에 민주평화당 계열, 그러니까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 이탈해서 나온 그런 과거 민주당 계열이죠. 이제 그 의원들이 민주당과 연합해서 공수처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통과시켰죠. 이제 그 경우에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흡수된 그 사람들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통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어도 그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민생당이 됐죠. 민생당 계열. 박지원 씨나 이제 그 호남의 그 안철수 씨를 따라가서 국민의당으로 소속된 흡수된 그 세력들이 결국에는 이제 다시 나와서 민주당하고 연합해서 공수처법안과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통과시키는데 합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점정부 상황. 분점정부 상황은 다수 야당의 상황이죠. 다수 야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중의정당이 되고 다수 야당이니까. 하지만 소수 여당도 이제 거부중추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의사진행 방해 중추도 소수정당이지만 다수 야당이 160석을 얻는데 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5분의 3에 못 미쳤기 때문에 소수당인 여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다수당일 때도 여당은 거부중추의 지위를 얻거나 의사진행 방해 중추 지위를 얻기 때문에 여당도 거부권 행사자가 돼서 분점정부 상황에서는 두 거부권 행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안을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기존의 법안이 이 중핵이라고 불리는 두 거부권 행사자 사이의 영역,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거부권 행사자 이론 배울 때 중핵에 대해서 배웠죠. 중핵이라는 것은 1차원적인 공간에서는 양극단에 있는 거부권 행사자의 입장을 연결하는 선분이라고 배웠죠. 근데 SQ2 이게 지금 중핵 안에 있기 때문에 중핵 안에 있는 법안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행법이 이제 중핵 바깥에 있는 경우, 중핵은 이건데 현행법이 이렇게 중핵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안을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거부권 행사자가 분점 정부의 상황에서 다수 여당과 소수 여당이니까 이 두 원이 겹치는 영역이 이제 이 영역이 되고,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다수 여당의 가장 가까운 입장이 채택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두 거부권 행사자 입장이 겹치는 이 승리집합에서 다수 야당에 가장 가까운 법안이 채택되겠죠. 그 단점 정부 상황에서도 이 만약에 현행법이 중핵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수 여당이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얻게 되고, 하지만 소수 야당도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원이 겹치는 영역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입장을 여당이 채택하겠죠. 그러니까 선진화법 이후에는 단점 정부에서 이 두 개의 거부권 행사자의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에서 가장 여당에 가까운 이 입장을 채택을 했는데, 이전에는 다수 여당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소수 야당이 만약에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를 얻었다면 소수 야당도 거부권 행사자가 되기 때문에 다수 여당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입장을 채택하지 못하고 이 두 개의 거부권 행사자의 원이 겹치는 영역에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입장만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점 정부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효과는 무엇이냐? 단점 정부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이 입장, 이후에는 이 입장이니까 국회 선진화법 효과는 야당 쪽으로, 소수당 쪽으로 법안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다수 여당이 자신이 가장 원하는 입장을 얻게 되지만, 이후에는 그만큼 소수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수 여당 쪽에 새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채택될 이 법안은 여당 쪽에 가깝죠. 야당 쪽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점 정부 상황은 대선도 승리, 그 다음에 총선도 승리. 근데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선 모두 총선을 모두 여당이 승리했다면 여당 입장이 바로 채택되는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대선도 승리하고 총선에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여당의 입장이 채택되지 못하고 소수 야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장 여당과 가까운 입장이 채택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소수가 다수 여당에 대한 견제력이 생기고 소수의 입장을 이만큼 더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분점 정부 상황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 여당이 허락하는 이 영역에서 다수 야당과 가장 가까운 입장만 채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단점 정부 상황에서는 이 입장이 채택되고 분점 정부 상황에서는 이 입장이 채택된다고 얘기했죠. 분점 정부는 다수 야당의 상황이고, 이거는 다수
여당의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한 결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 왜냐면 단점 정부 상황에서는 여당이 총선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라 대선에서도 승리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총선과 대선 모두 여당을 밀어줬는데 이 소수가 허락하는 한에서만 자신에게 가까운 입장을 채택할 수 있었고, 근데 분점 정부 상황에서는 야당은 대선에서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만 승리했는데 다수 여당과 마찬가지로 이 승리 집합 안에서 자신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이 입장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회선진화법 초다수결 제도의 효과는 소수의 목소리를 그리고 소수의 견제력을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게 반영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칭적인 결과가 초래되니까.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비대칭적인 선거 결과죠. 왜냐하면 단점 정부는 총선과 대선 모두 여당이 승리한 결과고 분점 정부는 한 선거에서만 야당이 승리한 결과인데 입법 결과는 이처럼 대칭적인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 국회선진화법의 결과는 소수를 보호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소수에게 더 유리한 그런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5당 체제, 이제 다당 체제에서 입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봅시다. 그러면 이 사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를 차지한 군소 진보 정당이 있죠. 이게 정의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상황이 만약에 5당 체제가 됐을 때 이제 민주당이 20대 국회하고 좀 비슷한 결과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민주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당이 예를 들어서 미통당이라고 한다면 미통당이지만 의사진행 방해 중추를 얻지 못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의사진행 방해 중추를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4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4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위정당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온 민주평화당하고 대한신당 그쪽에 해당되는 이제 의원들의 어떤 집합체라고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두 개의 진보 정당이 50%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47% 의석을 합치면 47%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두 개 정당이 역시 50%를 못 넘었고 이 중앙에 있는 정당이 중위 정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부중추 정당은 99번째로 진보적인 의원을 포함한 정당이니까 좌로부터 그러니까 99면 거의 한 3분의 1 약간 못 미치게 되는 의석 비율이죠. 그러니까 33% 좌로부터 33%에 해당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민주당이 거부중추가 되는 거죠. 이 정당. 그리고 의사진행 방해 중추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통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이쪽으로부터 5분의 2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40%에 해당되는 의원을 포함한 정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 정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정당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부권 행사자는 거부 중추를 포함한 이 정당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방해 중추를 포함한 이정당, 그 다음에 중의정당이 되는데, 근데 중액을 구성하는 정당들 중에서 양극단에 있는 이 정당들 사이에 있는 영역이 중액이라고 얘기했죠. 이 중앙에 있는 중액 안에 있는 정당은 흡수된다고 병합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액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거부권 행사자, 실효적인 거부권 행사자는 이 양극단에 있는 이제 거부권 행사자니까 이 선하고 이 비철곡선 요것이 이제 중첩되는 영역에서 현행법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중의정당이 법안을 발의하면 이 중의정당 안을 이길 수 있는 법안은 없죠. 예를 들어서 L1 정당이 이 중의정당보다 조금 더 자신적으로 가까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 그러면 중의정당 그 다음에 R2, R1이 합심해서 중의정당 안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안은 패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어떤 정당이 자신과 가까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중의정당 안에 패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승리집합 안에 있는 법안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승리집합이죠. 이 승리집합 안에 있는 법안들 중에서 중의정당 안이 채택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국회 선진화법 전후의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어떤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거부권 행사자가 되냐면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중의정당과 의제설정자인 중의정당과 그 다음에 거부중추 정당이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 즉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 현행법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의사진행 방해 중추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R2가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죠. R2는 더 이상 거부권 행사자가 아니니까 이 R2의 비차별 곡선은 의미가 없어지고 대신 중의정당과 거부중추의 두 거부권 행사자만 남게 돼서 이 두 거부권 행사자의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 중에서 중의정당 안이 채택되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새 거부권 행사자 중에서 이 바깥에 있는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를 가진 R2,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그 다음에 여당, 거부중추 지위를 가진 여당의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비해서 승리집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빨간 영역, 이 영역이 국회 선진화법 이전이고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파랗게 된 영역이니까 그 얘기는 이제 승리집합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행법을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중액의 크기도 줄어들죠.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두 거부권 행사자 즉 거부중추인 여당과 중의정당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중액이었는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거부중추와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입장을 연결한 이게 중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입법적 교착의 가능성. 왜냐면 중액 현행법이 중액 안에 있으면은 그 현행법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입법적 교착 영역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중액은 입법적 교착 영역이라고 얘기했죠. 입법적 교착 영역. 현행법을 바꾸기 어려운 정도. 현행법이 이 안에 있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승리집합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현행법을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당 체제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협치가 증가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협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당 체제를 창출해야 되고 또 다당 체제를 창출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자는 얘기를 하죠. 특히 군소정당에서 그 논리는 뭐냐면 만약에 양당제라면 한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고 따라서 이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다수 독재 뭐 아니면 뭐 다수 입법 그러니까 다수당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당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다수당이 존재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다수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렇다면 이 다수당은 소수 야당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죠. 근데 이거는 매우 단순한 시각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1당 또는 여당이 다수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소수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수당이 소수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소수 야당하고 협력을 해서 더 얻을 게 있다면 즉 달리 얘기하면 이 다수당 제1당과 소수 야당의 승리 집합이 존재한다면 다수당도 좋아지고 소수 야당도 좋아지니까 서로 협력하겠죠. 그런데 이 제1당과 과반수는 확보하지 못한 이 다수당과 소수 야당의 승리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협치가 발생하지 않고 뭐가 발생해요? 입법적 교착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행법이 더 좋으니까 협력하는 것보다는 입법적 교착 그냥 현행법이 더 좋으니까 서로 굳이 협조하지 않고 그냥 현행 상태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0대 국회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뭐 언론이고 정치권에서 드디어 다당 체제가 만들어져서 뭐 협치를 하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많이 떠들었었죠. 하지만 그거는 매우 단순한 생각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대 국회에서는 미통당 그리고 그전엔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이제 만들어지기 직전에 바른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의원들이 바른당을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결국에는 그 바른당이나 뭐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같은 보수 계열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당 체제가 만들어져도 그들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여당에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 야당이 협력이 필요하지만 소수 야당이 여당에게 반대하고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수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입법적 교착이 발생하고 식물국회가 초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당제가 된다고 해서 협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입법적 교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다당제가 발생할 때 협치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떤 정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 지위를 얻었을 때 협치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R2가 의사진행 방해 중추 지위를 얻었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우파 정당이 예를 들어서 R1이 32%를 얻고 R2가 만약에 6%를 얻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두 정당을 합쳐도 38%에 불과하기 때문에 40%를 넘지 못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정당이 38 예를 들어서 뭐 8%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은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가 R2에서 L2로 옮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우측으로부터 5분의 2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즉 40% 의원대 40%가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R1이 32% R2가 6%니까 이걸 둘이 합쳐서 38% 그러니까 40%가 여기에 해당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중액의 크기가 이처럼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의사진행 방해 중추가 R2에 있을 때는 중액이 이렇게 긴데 만약에 L2가 의사진행 방해 중추 지위를 얻게 되면 국제선진화법 이후에도 중액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협치의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 그러니까 협치가 증가할 가능성은 언제 생기냐면 이 중도 정당, 중앙에 있는 정당 또는 제1 여당하고 가까운 정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를 얻게 된다면 중액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승리 집합이 늘어나서 여당과 이 중앙에 있는 중도 야당이 협력해서 협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당제가 만들어져도 이런 우파 정당들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협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액의 크기가 크니까. 그리고 이런 뭐 5당 체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를 다수 여당이 가져가게 되면 21대 국회 상황이죠.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정의당이 이쪽에 있고 민주당이 180석 가량을 얻었으니까 5분의 3의 좌로부터 5분의 3에 해당되는 의원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그럴 경우에는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다당제라고 하더라도 다당체제라고 하더라도 의사진행 방해 중추의 지위를 다수 여당이 확보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다수 여당의 독주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협치라는 것은 정당의 수하고 상관없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 지위를 우파 정당이 확보하느냐 아니면 중도 정당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협치의 가능성이 달라지고 아무리 다당 체제라고 하더라도 제1당 여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를 얻게 되면 협치가 아니라 여당 독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의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부권 행사자를 공부함으로써 훨씬 더 엄밀한 그런 입법 결과와 그리고 이제 입법적 교착 또는 협치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죠. 이런 거부권 행사자의 모델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단순한 사고, 직관적 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당제가 만들어지면 제1당이 과반수 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소수당에 협력해야 되고 협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협치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분석적인 사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자의 이런 이론적인 모델
틀을 이런 방법론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나를 물론 이제 이 거부권 행사자의 이론을 배운 그런 뭐 미국의 학자들이나 그리고 이 거부권 행사자의 틀을 사용하는 이제 학자들을 제외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한 사고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방법론을 배워서 엄밀하게 분석을 하면 다당제라고 해서 항상 협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당 독주도 가능하고 또 협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고 중도 정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를 얻었을 때만 협치가 일어난다는 훨씬 더 엄밀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 정치의 상황도 거부권 행사자 이론이 제시하는 예측에 더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입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협치가 필요 없는 것이죠. 다당제라고 해서 협치가 항상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봤듯이 다당제라고 해서 협치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입법적 교착만 심화됐죠. 그 이유는 우파 정당이 의사진행 방해 중추를 확보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